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새엄마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새엄마가 할머니 70억 건물 빼앗으려고 나쁜 아저씨들이랑 통화하는 거 다 녹음했어요. 그 순간 피아노 발표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0살 친손녀 지우가 녹음기를 들어올린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살고 있는 73세 김미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천안에서 30년째 미라정이라는 전통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유일한 아들 철민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2세의 나이에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간 것이죠. 철민이는 5년 전에 이유진 씨와 재혼을 했었습니다. 며느리는 35세로 철민이와 7살 차이였습니다. 철민이의 전처가 남긴 딸, 즉 제 친손녀 지우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계모로서 지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현재 10살이고 피아노를 무척 잘 치는 영리한 아이입니다. 철민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며느리와 손녀 지우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우가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었으니 제가 더 많이 사랑해 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에서 뭔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제가 30년간 정성스럽게 일궈온 한정식집을 노골적으로 탐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 며느리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던 이야기, 그리고 10살 친손녀가 계모의 협박을 이겨내고 할머니를 구해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미라정은 천안에서는 꽤 유명한 한정식집입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큰 규모로 키웠습니다. 1층은 홀과 주방, 2층은 룸, 3층은 가족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안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이 건물과 땅을 합치면 시가로 7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좋은 입지를 선택했던 것이 지금에서야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철민이는 원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5년 전 며느리와 재혼하면서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처와 사별 후 혼자 지우를 키우던 철민이가 며느리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당시 천안 시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혼 경력이 있어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그녀의 어려운 처지를 불쌍히 여겨 교제를 시작했고 1년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초기에는 며느리가 지우를 친딸처럼 잘 돌봐주었습니다. 지우도 새엄마를 따랐고 저 역시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철민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철민이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철민이는 천안에서 서울로 출장을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철민이의 죽음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지우는 친아빠를 잃은 슬픔에 몇 달 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녀가 불쌍해서 더욱 각별히 돌봐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정식집 운영과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가게 매출이 한 달에 얼마나 돼요? 이 건물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따로 저축해둔 돈도 있으세요? 처음에는 가족이 되었으니 당연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고 집요해서 불편했습니다. 또한 며느리는 제게 자꾸만 가게에 일해서 손을 떼라고 권했습니다. 나이도 많으니 이제 푹 쉬라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가 가게 운영에서 소외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지우에 대한 며느리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철민이가 살아있을 때는 지우를 친딸처럼 아꼈는데 철민이가 죽은 후에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3층 거실에서 지우의 피아노 연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며칠 후 있을 발표회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1층에서 가게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벨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아마도 3층까지 올라와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피아노 연주를 잠시 멈추자 조용해진 실내에 핸드폰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건으로 전화해 주신 거죠?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밝고 경쾌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럽고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8억이요. 정말 그렇게 많이 빌려야 하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억이라는 거액을 누구에게 빌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우도 피아노 연습을 완전히 멈추고 새엄마의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월 5%라고요? 그럼 한 달에 4천만 원씩 내야 한다는 뜻이네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월 5% 이자라니 이건 명백히 사채업자와의 거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보는 걱정 마세요. 70억짜리 건물이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70억짜리 건물이라는 것은 바로 저희 한정식 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한정식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려고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소유자는 곧 바뀔 예정이에요. 상속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속 절차라니 제가 죽어야 상속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며느리의 통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며느리가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지우에게 다시 피아노를 취하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우는 이해했다는 듯 다시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3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우의 연주를 감상하는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우 연습 잘하고 있네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전 통화 내용 때문에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지우가 피아노를 정말 잘 쳐.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며느리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지우에게는 평소처럼 자상한 새엄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게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서 가게 일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요. 아직 건강한데 뭘.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신 것 같던데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많다니 제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10살 아이에게도 새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8억을 빌리겠다는 것, 70억 건물을 담보로 한다는 것, 그리고 상속 절차를 밟는다는 말까지. 모든 것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직원들에게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와 저만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형 냉장고 안에 정리할 게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희 한정식 집에는 1층 주방 뒤편에 대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각종 재료를 보관하는 곳으로 꽤 큰 규모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직접 관리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뭘 정리한다고? 오래된 재료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베테랑이시니까 어떤 게 버려야 할 건지 잘 아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전 통화 내용 때문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무거운 것도 있고 어머니 경험이 필요해요. 며느리가 계속 부탁하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대형 냉장고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확 뿜어져 나왔습니다. 온도는 영하 15도 정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저는 밖에서 정리할 상자를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제게 먼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통화가 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성인 서너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야채와 고기가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김치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례대로 재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신선한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버려야 할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야, 별로 문제가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밖에 있는 며느리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냉장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문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야, 문이 안 열려. 저는 당황해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은 두껍게 만들어져 있어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냉장고 안에 차가운 공기가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얇은 옷만 입고 있던 저는 금세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분,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고의로 저를 가둔 것은 아닐까요? 며칠 전 들었던 수상한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40분이 지나자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시려오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의 방음 효과 때문에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냉장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할머니가 갇혀서 얼어 죽을 뻔했어. 지우는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어디 계셨어요? 며느리는 놀란 척하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갇혔어. 너 어디 갔었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어머니가 냉장고에 계신 줄 몰랐어요. 문이 고장났나 봐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고의로 저를 가둔 것이라고요. 그날 밤 지우가 제 방으로 몰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 새엄마가 할머니를 냉장고에 가두고 나왔어요. 저는 계단에서 몰래 보고 있었어요. 지우의 고백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고의로 저를 가둔 것이었습니다. 지우야, 정말이야?
네. 새엄마가 냉장고 문을 잠그고 나서 30분 동안 밖에서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계속 소리치는데도 안 열어줬어요. 지우의 증언으로 며느리의 범행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10살 아이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지우가 문을 열어준 거야? 네. 새엄마가 1층으로 내려간 후에 몰래 열어줬어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요. 지우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10살 아이가 저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의 공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가장 교활한 것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며느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깜빡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마치 제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아까 같은 말을 또 하셨어. 지우야, 할머니가 어제 약속한 걸 잊어버리셨어. 이런 식으로 지우 앞에서 제가 치매 증상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10살 아이인 지우는 처음에는 새엄마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새엄마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요. 어느 날 지우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뭐가? 새엄마가 할머니가 어제 같은 말을 3번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새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지우가 저편에 서는 것을 눈치채고 새로운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울면서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왜? 무슨 일이야? 새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이상한 말하면 저를 멀리 보낼 거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지우를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 보낸다고? 네. 해외 기숙학교에 보낼 거래요. 그럼 할머니 못 만난다고 했어요. 10살 아이에게는 할머니와 떨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지우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그런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말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지우를 어떻게 혼자 보내겠어.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법적으로는 지우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지우를 멀리 보내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며느리가 지우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이상한 말 하시면 새엄마한테 꼭 말해야 해. 무슨 이상한 말이요? 할머니가 새엄마를 나쁘다고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 다 새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며느리는 지우를 감시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10살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새엄마의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의 계획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요. 왜?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죠. 며느리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천안시내 큰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며느리가 미리 예약을 해둔 것처럼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의사는 며느리가 미리 연락을 취한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각종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이 기억력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어제 뭘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가족, 이름들을 말씀해 보세요.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치매라는 진단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분과 잠깐 상담을 해야겠습니다. 의사가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의사에게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상담이 끝났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추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세요.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안심이 되잖아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저를 불러서 설명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 기억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치매라니요. 의사 선생님, 저 멀쩡해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자각하지 못합니다. 가족분 말로는 증상이 꽤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며느리가 의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돈을 주고 매수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게 일은 제가 맡을게요. 치매 환자가 일하면 위험하잖아요. 드디어 며느리의 진짜 목표가 드러났습니다. 한정식집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또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새엄마가 이상한 말 했어요. 무슨 말?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할머니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우의 말에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지우만큼은 저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는 똑똑하세요. 지우가 저를 믿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희 한정식집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님이 상속 관련 상담을 해주시러 오셨어요. 저는 갑자기 왜 상속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했습니다. 김미라 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 관리 권한을 며느리분께 이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재산관리 권한 이양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정식집과 관련 재산을 며느리분이 대신 관리하겠다는 서류입니다.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우니까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30년간 피땀 흘려 일궈온 한정식집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어머니, 관리만 대신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며느리가 달콤한 목소리로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가 치매라고 진단했잖아요. 변호사가 압박했습니다. 저는 의사와 며느리가 짜고 한 일이라고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가 불안해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 그냥 서명하세요. 저 잘못하지 않을게요. 며느리가 계속 설득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결국 변호사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새엄마가 화났어요. 왜? 할머니가 서류에 도장 안 찍으셔서요. 새엄마가 전화로 누군가한테 소리쳤어요. 지우의 말로 며느리가 배후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사채업자들일 것입니다. 또 무슨 말 했어?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화났다고요. 사채업자들이 독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우가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10살 아이가 어른을 도와주겠다니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지우가 어떻게 도와준다고? 새엄마 통화하는 걸 몰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녹음도 할 수 있어요.
지우의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지우야, 위험해. 새엄마한테 들키면 어떻게 해? 괜찮아요. 저 조용히 잘해요. 할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지우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계모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친할머니를 지키겠다는 10살 아이의 용기가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시행에 옮겼습니다. 갑자기 정신과 전문 요양원 직원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김미라 씨, 안녕하세요. 천안 효사랑 요양원에서 왔습니다. 간병인 2명이 저를 부축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가족분이 입원 신청을 하셨어요. 치매 환자 전문 치료시설이니까 걱정 마세요. 간병인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허락도 없이 요양원 입원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 안 가요. 저 치매 아니에요. 어머니,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가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나 절대 안 가. 어머니, 거기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며느리는 끝까지 걱정하는 며느리인 척했습니다. 간병인들이 저를 부축해서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새엄마,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지우야, 할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러 가시는 거야. 며느리가 지우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새엄마 말이 맞아요. 할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며느리 편에 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어제도 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어요. 지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손녀까지 저를 배신하는 것일까요? 지우야, 그런 적 없어. 할머니, 기억 안 나세요? 피아노 연습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지우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간병인들이 저를 더욱 확신에 차서 부축했습니다. 보세요, 손녀분도 할머니 상태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할머니,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빨리 돌아오세요. 지우가 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었던 손녀까지 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저에게 바짝 다가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연기하는 거예요. 새엄마가 보고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가 며느리를 속이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를 구해드릴게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10살 손녀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간병인들이 저를 차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믿고 일단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오세요. 지우가 울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천안 효사랑 요양원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온 곳이었으니까요. 김미라님, 여기서 편안히 지내세요. 간병인이 저를 사인실 병실에 안내했습니다. 같은 방에는 정말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구나. 반가워요. 옆 침대의 할머니가 인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같은 말을 또 하셨습니다. 정말 기억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니 정말 제가 치매 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들도 저를 치매 환자로 대했습니다. 할머니, 약 시간이에요. 저에게 정신과 약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지만 강제로 먹여줬습니다. 저 치매 아니에요. 할머니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간병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제가 중증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해 둔 것 같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지우가 면회를 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치료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지우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우가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증거 모으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쪽지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우가 저를 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면회를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법원에서 후견인 선정이 끝났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 재산을 대신 관리하게 됐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있는 사이에 며느리가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치매 환자로 판정되셔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법원에서 결정한 거예요. 며느리가 승리자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한정식 집은 어떻게 됐어? 당분간 제가 운영할게요. 어머니 치료비도 많이 나오니까 벌어야죠. 며느리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30년간 일궈온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지우는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치료나 잘 받으세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우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면회 때 지우가 왔을 때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지우야, 얼굴이 왜 그래? 넘어져서요. 지우가 대답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우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할머니, 새엄마가 때렸어요. 뭐라고? 할머니 편들면 혼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기한 거예요.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살 아이가 계모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우야, 많이 아팠지?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지우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0살 아이가 할머니를 걱정하며 폭력을 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증거 많이 모았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증거? 새엄마가 나쁜 아저씨들이랑 통화하는 거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서류도 몰래 사진 찍었어요. 지우가 10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조심해서 하고 있어요. 새엄마가 모르게요. 하지만 저는 지우가 걱정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채면 지우에게 더 큰 해를 가할 수 있을 테니까요. 2주째 되는 날, 지우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면회를 온 지우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손녀가 걱정되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새엄마가 제가 할머니 편드나고 화났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할머니 편들면 해외로 보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할머니 못 만나게 하겠다고요. 며느리의 협박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10살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였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새엄마가 이상한 일 하고 있어요. 무슨 일? 한정식 집에서 돈을 많이 빼가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우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벌써 제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몰래 들었어요. 새엄마가 부동산 중개업체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지우가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를 수집해 주고 있었습니다. 70억에 팔면 빚 다 갚고도 60억이 남는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계획이 명확해졌습니다. 제 한정식 집을 팔아서 자신의 도박빚을 갚고 나머지는 가로채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야, 너무 위험해. 들키면 어떻게 해? 괜찮아요. 할머니를 구해야 해요. 10살 아이의 용기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랑 뭘 얘기하고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머니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지우가 재빨리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뭐라고 했지? 할머니 편들면 안 된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지우를 협박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몸을 떨었습니다. 새엄마, 저 할머니 편 안 들어요. 지우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손녀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럼 됐어. 어머니, 지우가 착하죠? 엄마 말 잘 듣는 좋은 아이예요. 며느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10살 아이를 성공적으로 협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애가 끝난 후 저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재산은 이미 며느리 손에 넘어갔고 지우는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면회 때 지우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성공했어요. 며느리가 잠시 주차장에 나간 사이에 지우가 빨리 말했습니다. 뭘 성공했어? 새엄마, 통화 녹음했어요. 그리고 서류도 사진 찍었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개의 녹음 파일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지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냈어요. 이제 방해받지 않겠네요. 녹음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건물은 언제 팔 수 있나요? 빚독촉이 심해서 빨리 처리해야 해요. 며느리가 정말로 제 한정식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할머니라서 법적으로 문제 없죠? 후견인이 저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며느리의 냉정한 목소리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우야, 이 녹음 정말 중요해. 할머니, 더 있어요. 지우가 다른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그 애도 문제예요. 너무 똑똑해서 눈치채고 있어요. 며느리가 지우를 애라고 부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해외로 보내는 게 확실해요. 증인이 없어야 안전하니까요. 며느리가 지우를 증인으로 보고 제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새엄마가 정말 저를 보낼 것 같아요. 지우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10살 손녀가 이런 공포에 시달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꼭 구해줄게. 어떡해요? 할머니는 여기 갇혀 계시는데 방법이 있을 거야. 지우가 모은 증거가 있잖아. 저는 지우를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막막했습니다. 요양원에 갇힌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지우가 면회 와서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피아노 발표회가 있어요. 그래, 지우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잘할 거야. 할머니도 오실 수 있을까요? 지우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여기서 못 나가. 아니에요. 새엄마한테 부탁해 볼게요. 하루만 외출하는 거라고요. 지우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회장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예요. 지우의 대담한 계획에 저는 놀랐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너무 위험해, 지우야. 괜찮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새엄마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지우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라면 며느리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우야, 새엄마가 외출을 허락할까? 제가 잘 부탁해 볼게요. 할머니가 제 연주를 꼭 보고 싶어 한다고 할게요. 지우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며느리가 저희 외출을 허락했습니다. 어머니, 지우 발표회에 가시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네, 하루만 나갔다가 바로 돌아오시면 돼요. 며느리가 의외로 쉽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지우가 잘 부탁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역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뭔 조건? 발표회 끝나고 바로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실 거예요. 서울에 있는 더 좋은 곳으로요.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알았습니다. 저를 더 멀리 보내서 완전히 격리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은 너무 멀어.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거기가 치료시설이 더 좋대요.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아노 발표회에서 모든 것을 걸고 승부를 내야 했습니다. 드디어 피아노 발표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3주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천안시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약 200여 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상한 새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는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우 할머니세요? 지우가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하던데요. 다른 학부모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저희 지우가 피아노를 잘 쳐요. 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작은 몸집으로 피아노 앞에 앉은 지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힘내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우가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지우의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는 인사를 한 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지우가 진실을 폭로할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지우의 갑작스러운 말에 공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지우야, 내려와. 며느리가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위험해요. 지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가 할머니를 나쁜 곳에 가뒀어요.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10살 아이가 200명의 관객 앞에서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건물을 빼앗으려고 해요. 며느리가 무대로 뛰어가려 했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막았습니다. 잠깐, 저 아이 말 들어보자.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관객들이 지우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지우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관객들이 주목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용기에 감동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명의 관객들이 모두 주목했습니다. 새엄마가 나쁜 아저씨들이랑 통화하는 거 다 녹음했어요. 지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연장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뒀어요. 이제 70억 건물을 팔아서 8억 빚부터 갚겠어요. 관객들이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세상에 저런 일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무대로 뛰어가려 했지만 학부모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잠깐, 더 들어봅시다. 지우가 다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치매 진단서 위조하는데 의사한테 1,000만 원 줬어요. 요양원 원장한테도 500만 원 줬고요. 의료진 매수까지 폭로되자 관객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정말 악독한 여자네. 10살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하다니. 관객들이 며느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연장 뒤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인상의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이유진! 거기 있었구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관객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들, 어떻게 여기까지?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8억에 이자까지 해서 총 10억!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왜 연락이 안 돼? 사채업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공연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건물 매각이 좀 늦어져서. 늦어져! 우리가 바보야! 사채업자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관객들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지우가 마이크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나쁜 아저씨들, 우리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10살 아이가 무서운 사채업자들 앞에서 할머니를 지키려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지우가 위험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꼬마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사채업자가 지우를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새엄마가 할머니 돈 훔쳐간 거예요. 지우가 울면서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라고요. 새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지우의 절규에 관객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관객이 지우를 응원하는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 공연장 입구에서 휘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제자리에 계세요. 경찰팀장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당황해서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출입구가 모두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경찰을 불렀지? 제가 의아해하는데 지우가 마이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지우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런 계획을 세우다니 정말 똑똑했습니다. 며느리 사기와 강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 모든 범행이 기록되어 있어요. 경찰이 지우의 핸드폰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불법 사채업과 협박 혐의로 전원 구속하겠습니다. 경찰이 사채업자들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공연장의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무대에서 뛰어내려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지우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를 구해줘서.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지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작성한 상세한 범행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제거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냉장고 사고사, 요양원 격리, 치매 진단 조작, 재산 강탈 등이 단계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도박 빚내역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총 8억 원의 빚을 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도박을 했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철민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방 옷장 뒤에서 비밀 금고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경찰이 금고를 발견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금고였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알아요. 지우가 나섰습니다. 새엄마가 자주 누르는 번호 봤어요. 0825예요. 지우가 기억하는 번호를 입력하니 금고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세어보니 무려 10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경찰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거금을 모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금고 안에서 서류도 발견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돈은 제 아들 철민이가 생명보험금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받은 10억 원의 보험금을 며느리가 몰래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 돈은 원래 할머니와 지우에게 가야 할 돈이네요. 경찰이 서류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철민 씨가 유언장에 써놨어요. 보험금 10억은 어머니와 딸에게 반반씩 나눠주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저와 지우를 위해 남긴 돈을 며느리가 몰래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새엄마가 제 돈도 훔쳐갔어요?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지우야. 아빠가 지우를 위해 남겨주신 5억 원을 새엄마가 숨겨둔 거야. 지우는 자신에게 이런 돈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새엄마가 제 돈으로 도박한 거예요? 맞아. 정말 나쁜 새엄마였어.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며느리가 철민이의 보험금 10억을 몰래 가로채서 도박에 탕진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8억의 빚이 생기자 저희 70억 재산을 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우가 모은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의사 매수, 요양원 당제 입원,
재산 강탈 계획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채업자들과의 거래 내용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진 씨, 증거가 확실하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수사관이 추궁했습니다. 저는 정말 돈이 급했어요. 며느리가 결국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 빚이 8억이나 됐는데 사채업자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요양원에 보내서 재산만 관리하려고 했어요. 며느리의 변명을 들으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꾸 의심해서 그래서 냉장고에 가둔 거예요. 10살 아이까지 협박하면서 지우가 너무 똑똑해서 계속 방해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보험금도 훔친 거예요? 그건 제가 관리하려고 한 거예요. 10억을 혼자 가로챈 거잖아요. 수사관의 추궁에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판사님, 새엄마가 할머니를 나쁜 곳에 가뒀어요. 10살 아이가 법정에서 용감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새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지우의 증언에 방청객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아버지의 보험금 10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확인됩니다. 검사가 며느리의 추가 범죄를 지적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유진에게 사기, 강요, 아동학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며느리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시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저와 지우는 다시 한정식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주 만에 보는 미라정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집이에요. 지우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지우의 밝은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우의 양육권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수감되면서 지우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우야, 이제부터 할머니가 지우를 키울게. 정말이에요. 할머니? 그럼. 원래 지우는 할머니 손녀잖아. 법적으로도 제가 지우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친할머니가 친손녀를 키우는 것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들 철민이가 남긴 보험금 10억 원도 정식으로 저와 지우가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5억, 지우는 5억씩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에게 5억이나 있어요? 그래, 아빠가 지우를 위해 남겨주신 거야. 와, 저 부자예요. 지우가 신나했지만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지우야,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네. 할머니, 저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 될래요. 한정식 집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오히려 유명해져서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정의로운 할머니와 용감한 손녀의 한정식 집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천안 지역에서는 꽤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우의 피아노 연주가 있는 날에는 예약이 금세 마감될 정도였습니다. 지우는 일주일에 2번씩 손님들 앞에서 연주를 해주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우가 이렇게 밝아진 것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우리 지우 덕분이야. 피아노를 너무 잘 치니까.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 일에 바빠서 오랫동안 치지 못했는데 지우와 함께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지우와 함께 연주하는 날에는 손님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교도소에서 며느리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지우가 함께 가자고 해서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며느리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수복을 입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며느리의 사과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돈이 급했어요. 도박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철민 씨, 보험금은 쓸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그것까지 탕진하고. 며느리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알아요. 정말 후회해요. 특히 지우한테 미안해요. 며느리가 지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엄마, 지우가 복잡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5년간 엄마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지우야, 새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할머니께 잘못한 것도, 지우한테 잘못한 것도. 네. 지우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우 잘 부탁드려요. 제가 저지른 일로 지우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럴 거야. 지우는 우리 가족이니까. 저의 말에 며느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네, 새엄마. 지우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연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새엄마가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뉘우쳐야 하는 거야. 저도 새엄마가 불쌍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더 소중해요. 지우의 순수한 말에 저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한정식집 미라정은 천안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의로운 할머니와 용감한 손녀의 한정식집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지우가 완전히 새로운 아이로 변했습니다. 계모의 협박과 폭력에서 벗어나자 본래의 밝은 성격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반장으로 뽑혔어요. 정말 우리 지우가 반장이라니. 지우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용감하게 할머니를 구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친구들이 지우를 영웅처럼 여겼습니다. 할머니, 제가 커서 한정식집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지우가 할머니 뒤를 이어야지. 와, 그럼 저도 할머니처럼 요리를 배워야겠어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우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또한 지우는 피아노 실력도 더욱 늘었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찾으니 연주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또 발표회 있어요. 그래, 이번에는 무슨 곡 할 거야? 베토벤, 소나타요. 할머니도 같이 연주해요. 할머니는 실력이 부족한데. 아니에요. 할머니 피아노 진짜 잘 치세요. 지우와 함께 연주하는 것이 저희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겪었던 악몽 같은 기억들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지우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구해서 다행이에요. 지우야, 할머니도 지우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지우의 천진난만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한정식집의 실제 가치를 알고 나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70억이라는 돈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30년의 역사와 추억이었습니다. 지우야, 이 한정식집이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돈이 많이 되는 건물이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저는 지우에게 한정식집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너 아빠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일했어. 아빠도 여기서 자랐고 지우도 여기서 자라고 있잖아. 그러게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맞아.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추억과 사랑이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70억과 10억, 총 80억의 재산을 눈앞에 두고도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8억의 빚 때문에 80억을 놓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우의 사랑까지 잃었다는 점입니다. 5년간 엄마 역할을 했지만 결국 욕심 때문에 딸의 마음도 잃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새엄마 용서해도 될까요? 지우가 가끔 며느리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용서는 지우 마음이야. 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저도 이해해요. 새엄마가 나쁜 짓 했으니까요. 지우는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저는 이제 할머니가 진짜 엄마예요. 지우야. 할머니가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지우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렇게 어른스러운 말을 하다니. 할머니도 지우가 가장 소중해. 저희는 서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며느리 때문에 겪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우와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 테니까요. 10살 지우가 계모의 협박과 폭력을 견디면서도 할머니를 지켜준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리기만 한 친소녀였지만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힘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73세이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우와 함께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피아노를 배우고 매일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한정식집도 더욱 번창해서 이제는 천안을 대표하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우의 피아노 연주가 있는 할머니와 손녀의 감동 무대로 유명해져서 예약이 항상 꽉 찹니다. 할머니, 저 커서도 계속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래, 지우가 커서 시집가면 어떻게 해? 집 안 가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지우의 천진난만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납니다. 가끔 지우가 묻습니다. 할머니, 새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지우야, 할머니는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저도 이해해요. 그래도 가끔 새엄마가 궁금해요. 지우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5년간 엄마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우는 이제 저를 진짜 엄마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가족은 아닙니다. 저에게 며느리는 법적으로는 며느리였지만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제 친손녀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돈과 재산은 때로 가족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며느리는 팔었기 때문에 80억을 잃었고 더 중요한 것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우가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해준 것처럼 진짜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돈과 재산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며느리처럼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지 마세요. 저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에게는 10살 지우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10살 아이도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의 복잡한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우처럼 정의로운 용기를 가지세요. 댓글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힘이 되어주세요. 오늘 저희 사연이 여러분들께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창에서 서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느 곳에서 듣고 있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천안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미라정 한정식집에 놀러 오세요. 지우의 피아노 연주도 들을 수 있답니다.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지우는 한정식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지우의 피아노 소리가 가득한 미라정에서 말이죠.